안녕하십니까.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 박진호입니다. 네, 총 6개 정도 목차를 잡았습니다. 이 분야가 기존의 어떤 디지털 휴먼의 여러 사례 중에서 역사 인물을 재현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 인물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역사 인물 디지털 복원이 됐던 사례, 이건 아직 인공지능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역사인물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사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과연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분의 마지막 대단원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예, AI는 5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되게 핫한 이슈며 앞으로 50년, 100년 아마 인류사와 계속 그 궤적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 인물 디지털 복원을 얘기하기 앞서서 사실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좀 심플하게 인공지능을 생각을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하나의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아담을 창조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자,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은 다시 AI를 창조하지 않을까? 또 이 AI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넘어서 휴머노이드라든가 실제 제2의 제3의 인류가 된다면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창조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AI를 창조했다. 이렇게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우리 5천년 인류사에 수많은 기록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보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유신, 김구 선생님 되게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자, 저기 보시니까 왼쪽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매니저 빈센트 반 고흐 아티스트죠. 예. 디지털 휴먼으로 충분히 재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나폴레옹, 유럽의 역사를 바꾼 나폴레옹 군인입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저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문학가입니다. 자, 이분들은 저기 빈센트 반 고흐 선생님 150년 전, 나폴레옹 선생님은 한 220년 전, 셰익스피어는 거의 한 400년 전 이미 그때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휴먼 기술로 이 역사 인물을 어떻게 재현시키고 어떻게 우리 생활과 일상화와 접합시키면서 산업화를 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되게 좀 혼돈이 옵니다. 레아가 등장했다. 또 얼마 전에 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스파라고 하는 걸그룹이 데뷔했는데요. 4명은 실제고 4명은 가상. 그래서 항상 같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되게 최근에 그리고 더 앞으로는 수많은 디지털 휴먼의 류가 탄생되고 산업화와 연계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1번 보십시오. 맨 위에. 자, 방금 제가 신한라이프 TV 모델 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전자의 레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 이것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생활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적, 시대, 출생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향하는 바가 분명한 미래형 가상인간. 일종의 디지털 배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인간형이라고 명칭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고 싶은 건 지금 제가 썼던 2번째 역사 인물형이고요. 자, 3번째는 제가 방금 BTS의 슈가 같은 경우 휴먼 재현형. 방금 슈가의 디지털 휴먼 공연이라든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나다에 나오는 아이 같은 형. 그리고 4번째가 캐릭터형인데 사실 캐릭터형은 도라에몽, 슈퍼마리오, 또 동물들. 근데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동물이나 이런 가공의 캐릭터형이지만 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또 하나의 인간에 가까운,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캐릭터 영화로 분류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건 두 번째, 역사 인물형. 그래서 1, 2, 3, 4에서 시간 관계상 1, 2, 3, 4를 다 침층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역사 인물형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화 인류학을 전공했는데요. 인류학에서는 인류 역사를 다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는가를 추산했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뭐 호모 사피엔스 원인부터 시작해서 현대인까지 다 포함해서 약 1,080억 명 정도 추산합니다. 지금 인구가 한 70억 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미 과거에 1,000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존해서 삶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고대 인구학에서 했던 추산인데요. 물론 이 1,000억을 전부 다 디지털 휴먼과 인공지능으로 되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분의 살아생전의 그 어떤 모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록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이미 사망한 인류를 다시 살리는 건 앞으로의 의학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생물학적인 재생이 아닌 디지털적 부활,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최근에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김광석, 여러분들이 가까운 시대에 가장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제 좀 고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선지.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인데요. 자, 고선지 치면은 아시는 분들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긴 하지만 실제 활약은 고구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 당나라에서 장군이 돼서 실크로드의 한 80개국을 정복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대한민국의 나폴레옹, 한니발 같은 그런 어떤 뛰어난 장수입니다. 국내에서 활약했던 김유신이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외국에서 출세해서 실크로드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어떤 정보광 징기스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 2001년에 KBS에서 신년 특집으로 이런 그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에 떨쳤던 고선지 장군에 대한 2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참여를 했었는데요. KBS PD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고선지면 사실 뭐 초상화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지만 뭔가 이 그 다큐멘터리 시청자들이 고선지 장군의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방송의 짧은 시간이지만 고선지의 얼굴은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8세기 당시 활약했던 서역의 어떤 지금 복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당시 성터를 가지고 얼굴 너무 클로즈업을 하면 나중에 방송한다면 이게 고선지 맞습니까? 이런 거에 부딪히기 때문에 고선지 장군을 3D 디지털 복원해서 다큐멘터리에서 방송했던 적이 있고요. 자, 그거는 또 중국의 구당서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고선지 장군을 재현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모자이크라고 폼페이에서 발견된 벽화에 나왔던 알렉산더의 얼굴을 재현해서 알렉산더 벽의 3차원으로 만든 적도 있고요. 네네. 자,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에 대한 얼굴 그림은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요. 중국 기록을 보니까 저 보시면 왕해도에 백제 사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좀 클로즈업을 했는데 그 중국 책에 나와 있는 백제 사신의 모습을 3D로 뽑아와서 3차원으로 왕해도의 백제인, 즉 백제인의 모습을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것은 회화에 나와 있는 백제인의 얼굴이고요. 왼쪽은 3D로 재현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기록음엔 존재한 2차원적인 백제인 남자 사신의 모습을 저렇게 3차원으로 한번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백제 귀족 여인의 얼굴을 복원했는데요. 아까 그림은 중국의 백제 사신의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한 백제인의 디지털 휴먼이라고 한다면,
저희 보시면 부여의 능왕골 53호라는 무덤에서 이 두개골이 발견됐습니다. 그 두개골을 바탕으로 얼굴 전문가의 고증을 바탕으로 백제 귀족 여인의 얼굴을 복원했는데요.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네네. 백제인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3차원 모델을 한 다음에 저건 우리나라 최고의 얼굴학자 조용진 교수님께서 백제인의 여인의 인골을 바탕으로 저렇게 모델을 해서 저걸 3차원 공간에 불러들여서 백제인의 얼굴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그 중간에 메이킹 필름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백제인의 얼굴, 즉 백제인 여인의 얼굴을 복원했고요. 네, 1500년 전에 능왕골의 백제 여인의 얼굴 모습입니다. 저 당시는 벌써 한 8년 전이라서 그냥 그 백제인 이 두개골이나 그림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거지. 저 때는 디지털 휴먼의 AI를 넘어서 뭐 현대인과 대화를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미처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네, 서양으로 좀 가면 2016년에 여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미켈란젤로 천지창은 워낙 유명해서 뭐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너무 잘 아는데, 자, 왼쪽에 아담이 누워 있고 오른쪽에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는 이탈리아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회화는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나서 여전히 2차원으로 존재하는데요.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 인물들이 3차원으로 재현이 돼야 되거든요. 자, 아담도 그렇고 오른쪽에 하나님도 그렇고 저기 원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보는 건 항상 2차원적 이렇게 약간 90도 간격의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VR을 표현하려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2차원적인 얼굴의 옆모양, 앞모양, 정면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메이킹 필름 보시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의 그림에 나왔던 인물들을 3차원 부조로 지금 아담의 모습을 3차원으로 재현했고요. 네, 그 3차원으로 실물 모델링한 것을 3D 스캔 작업을 통해서 가상 공간으로 불러오는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아담의 신체가 지금 정합이 되고 있는 모습. 자,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3차원으로 지금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지금 HTC 바이브를 들고 지금 미켈란젤로 그림을 여행하는 그림 속의 가상현실 체험 광경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림으로 존재하는 미켈란젤로의 원작을 3차원으로 표현한 디지털 휴먼 제작을 이루게 되었고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미켈란젤로와 같은 시대에 쌍벽을 이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들 모나리자는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 루브르 박물관에 원본이 있는데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왼쪽에 있는 저 그림으로 지난 500년 동안 저 상태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을 때 이 앞에 실물이 있으면 이 실물 그 모델이라고 할까? 분명히 3차원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2차원 회화로 봤던 모나리자를 넘어서 3차원 모나리자를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모나리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늘 보았던 2차원 모습의 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를 2차원 회화를 바탕으로 3차원 모델을 하고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지금 디자이너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시상에 모나리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We used all the scientific elements with light, X-ray, and we established a map with the different pieces. 어떤 복원이라는 개념보다 확장, 좀 창작에 가고요. 자, 그 3차원 디지털 휴먼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가상 현실에서 체험하는 3차원에서 만든 모나리자, 이런 경험을 2019년에 루브르 박물관이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한 사례입니다.
자, 이 앞에는 주로 AI가 들어가기 전에 디지털 휴먼의 다양한 사례를 이뤘고요. 자, 본격적으로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가기 전에 그럼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콘텐츠 사례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짚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례. 자,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입니다. 자, 베네치아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15, 16세기 흥성하기 전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뛰어난 상업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약 한 400, 500년을 지중해 무역을 석권했는데요. 자, 이 나라가 무역업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 수백 년 동안 이 베네치아에서 어떤 그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든지 뭐 편지라든지 약 800만 건의 어떤 그 비즈니스 관련된 문헌이 있었는데요. 자, 이 800만 건의 문헌은 전부를 3D 스캔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서로의 뭐 거래 계약서 편지 같은 건 어떤 등장 빈도를 분석한든지 그때 나왔던 사람들의 사회 연결망을 시멘틱으로 구성한든지 이런 빅데이터 작업을 했는데요. 네,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어떤 디지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1000년 전 베네치아의 도시를 보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로버트 카플란 교수 설명처럼 이 수많은 800만 건의 베네치아 무역 문서를 가지고 어떤 시멘틱하게 사회 관계망을 찾는다든지 어떤 연관이 갖는다든지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성격의 AI 프로젝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어떤 방대성, 정확성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수백만 건의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베네치아의 도시 원모습을 3D 모델링 한다든가 가상 공간에 체험한다든가 그러면 진정한 디지털 타임머신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던 사례가요. 예, 이제는 좀 실제 박물관 서비스하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자, 홀로코스트는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 소용소에서 박해해서 약 한 600만 명 정도 사망했던 그런 역사적 이벤트인데요. 지금 저기 보시는 지금 그 11분의 어르신들은요. 2차 대전 당시 20대 초, 10대 초 있을 때 당시 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 살아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보신 것 같이 밑에 부처럼 이분들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70년 전의 기획을 회고해서 그때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지요. 그때 캠프 입소할 때는 어땠는지, 가족과는 어땠는지요. 70년 전에 저 어르신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약 3,000건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걸 관계를 구성을 해서 네, 지금 여기 그 미국 청소년이 앉아 있어서 지금 저 홀로그램 안에서 어르신은 그 당시 어떤 생활에 직면하셨나요? 뭐 등등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70년 전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면 가공의 3D 디지털 휴먼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존자분들이 마치 그때 물론 70년 전이라서 기억이 좀 흐릿할 수는 있겠지만요.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먼저 선도적으로 했고 지금도 지금 그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에서 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나치 대학살 때 뭐 했던 그런 유럽의 경험과는 또 다르지만 우리는 정신대 할머님들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와 서강대학교 영원한 증언팀에서 2018년 19년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할머님들이 한 12분밖에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실제 와서 일본의 만행을 증언을 하고 일본의 만행을 잘못한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뭐 사진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영원한 증언팀은 실제 살아있는 어르신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있고
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한 두 분을 모셔다가 홀로코스트 미전과 비슷한 정신대 할머님의 증언을 담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뉴스데스크 짧은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 이제 14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증언을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머니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화면 속에 이옥선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인사하자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질문엔 웃으며 이름을 알려주고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기억사이라고. 80년 전 겪은 위안부의 참상도 또박또박 기억해냅니다. 위안소로 끌려갈 때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그래 끌려가니까 한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트럭 안에 내가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위안부 생존 12 할머님 중에서 가장 그래도 똑똑히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 생생을 증언하는 두 분의 할머니를 가지고 약 1000건에 가까운 이런 어떤 질의응답의 DB를 가지고 현대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 일일이 할머님을 뵙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이런 증언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디지털 증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해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베네치아 프로젝트가 있는데 국내는 주로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콘텐츠가 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앞에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의미나 가장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들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와서 그렇다면 디지털 역사 인물, 즉 역사 인물을 디지털 휴먼의 인공지능으로 적용했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초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 신라를 떠나서 인도를 거쳐서 전 세계를 답해서, 자, 그럼 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왕허천축전이 있습니다. 예. 그는 이미 13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왕허천축전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이 왕허천축전의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게 또 일종의 빅데이터 역할을 하죠. 여기서 과천 해초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때 그 세계 여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하오. 이름이 뭐예요? 소승은 왕호천 축복전을 쓴 신라의 스님 해초라고 한다오. 왕호천축국전이 뭐예요? 소승이 쓴 여행기라오. 듣기로는 세계 4대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물록보다 오래되었다고 하오. 거기는 어디예요? 중국 서안에 있는 3대 절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대흥선사라오. 거기서 뭐 하세요? 긴 여행을 끝내고 대흥선사로 돌아와 둘러보고 있어. 네, 왕허천축전은 아쉽게도 5,000개 정도밖에, 5,000개가 되게 한자로 크긴 하지만 막상 여기서 빅데이터를 뽑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조선시대나 근현대 되게 방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서
한 3만 가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데이터를 많이 뽑을 수 있는데 그대로 갈수록 그 사람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어떤 얼굴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이게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기록이 전무한 고대로 올라갈수록 사실 팩트에 입각한 질성 있는 데이터를 뽑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나마 해초는 왕호 초근축구라는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해초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것이죠. 자, 이번엔 자, 조선시도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봉 기대승이라고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유학자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 선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이 퇴계 이황 선생님과 고봉 기대승이라는 걸출한 유학자 두 분이 서로 사단 칠정론이라는 우리나라 유학 역사상 가장 화려한 논변, 서로 스승과 제자가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어떤 우리나라 유학을 대표할 만한 엄청난 이론이 들어있는 논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고봉 기대승을 3D 디지털 휴먼을 제안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덧붙여서 정말 당시 기대승 선생님이 어떻게 사단 칠정론에 의거해서 퇴계 이황 선생님과 논의를 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그런 고봉 기대승 인공지능이 작년에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금 더 근현대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조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민국 초대 황제인 고종 황제 인공지능도 지금 한국문화재재단을 통해서 제작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자, 근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백범 김구, 저 김구 선생님 되게 존경합니다. 자, 조선이나 고려나 제가 시대가 과거로 갈수록 기록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빅데이터가 뽑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상화도 있고 실제 당시 그때 당시 그 목소리를 녹화하기도 하고 또 실제 고령이신데 어렸을 때 직접 김구 선생을 만나신 분도 있고 해서 뭐 진짜 수많은 데이터, 논문, 저서,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또 상해 임시정부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자, 근현대로 올수록 빅데이터라고 말할수록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심도 있는 인공지능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들을 저격해서 대한 남아의 기상을 전 세계에 떨치셨던 우리 안중근 열사, 지금 하얼빈 역에 갇히셔서 거기서 순국하셨는데요. 자, 백범 김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어떤 사진 또 직접 쓰신 글씨라든가 사진뿐만 아니라 되게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안중근 인공지능까지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시대를 좀 많이 상향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는 전국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서 저는 역사 시대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요, 선사 시대를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자, 전국 선사박물관은 수십만 년 전에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그 자리 위에서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만 이 박물관이 우리나라 컨텐츠뿐만 아니라 전국 선사, 전 세계 어떤 프리히스토리, 선사 역사까지 커버하는 종합 박물관입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 등산객 두 명이 뭘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저기 약간 해골 모양의 가죽이 덮여 있는 눈 위에 한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는 걸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웨지라고 합니다. 저기 1991년에 등산객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 웨지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저게 조난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고고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의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하니 무려 5,300년 전에 존재했던 유럽 선사시대 인류입니다. 자, 전국 선사박물관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저 웨지의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박물관이 개관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근데 관람객들이 오면은 저 웨지 미라 모형을 봐서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말을 했지? 무엇을 먹었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학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까 그 백제인의 얼굴 재현했던 그 프로세서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저 밑에 있는 저런 그 5,300년 전 당시의 웨지의 모습을 3D 디지털 후문으로 재현했습니다. 근데 이 웨지 미이라의 원본은 지금 저기 이탈리아 남티롤 박물관에서 지금 미이라 냉동고에 보관돼서 요만한 조그만 창문을 통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있고요. 저 유물의 레플리카가 경기도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원본은 이탈리아에 있는 것이죠. 자, 왼쪽은 이탈리아에서 법의학자들을 동원해서 웨지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저렇게 재현했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웨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웨지를 저렇게 3차원으로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배합할 차례입니다. 네, 전국 선사박물관에서는 지금 이 웨지 인공지능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실물은 이탈리아에 있고 이 사람은 5,300년 전에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다시 이 경기도 전국 선사박물관에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지만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서 전국 선사박물관 안에 디지털적인 부활을 이룬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5종 종류의 디지털 휴먼이 제작이 됐습니다. 고종 황제 같은 우리나라 분, 또 고봉 기대승 같은 조선시대 유학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했던 해초스님,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셨던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유럽 선사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 인물 웨지를 우리나라 인공지능 AI 기술 가지고 재현했던 사례들입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이거는 선사든 역사든 역사 인물 기반한 수많은 디지털 휴먼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요새 메타버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자, XR, VR, AR, MR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본다면 메타버스는 기술과 콘텐츠를 아우른 종합적인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AR과 VR하고 다른 점은 나의 변신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 혹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디지털 트윈 형태로 같이 연동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냥 디지털 캐릭터나 액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도 AI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앞으로 VR과 AR과 XR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가장 중추적인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날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한 지난 5년 동안 썼고요. 조금 더 한 9년, 8년 전으로 가면 그때 창조 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이런 창조 경제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캐치프레이하고 좀 다른 좀 더 기술적이고 포괄적이고 좀 더 종합적인 형태인데요. 결국은 이 흐름을 봤을 때 올해는 2021년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끝나고 아마 내년부터는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두는 메타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역사인물 디지털 휴먼도 결국 10년 전, 7년 전에는 단순히 3D로 옛날 역사인물을 재현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현대인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든가 이렇게 디지털 휴먼 플러스 AI가 같이 융합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인공지능 기술 덧입혀서 과연 디지털 휴먼은 얼만큼 발전할까라고 사실 미래학자도 이 부분은 쉽게 설득하거나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4단계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 5년 동안은 방금 보셨던 weak AI 해서 약간 약한 정도의 빅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아까 해초스님처럼 역사인물 디지털 휴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위에 빅데이터 기반의 역사인물 디지털 휴먼으로 쳤고요.
자, 중인공지능은 26년부터 31년 정도. 이게 나중에 좀 발전해서 역사 인물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한테 내가 질문에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디지털 휴먼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나가면 강인공지능, 나중에 초인공지능까지 가면은요, 역사 인물이 거의 그 인간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그 역사 인물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나 수많은 기술을 집어넣었을 때 마치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어떤 슈퍼 AI에는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많은 기대가 되고 염려가 되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단순히 옛날 해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김유신이 생겼어요. 라는 재현 복원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문화유산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고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디지털 휴먼은 AI와 결합을 할 것이고요. 단순히 역사 인물의 재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까 보셨던 마이클 잭슨 디지털 휴먼 공연으로 1년에 한 180억 정도의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그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유명 아티스트의 IP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역사 인물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와서 그 사람의 초상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어록을 보는데 박물관에 왔는데 그 사람이 썼던 다이어리나 저장 문구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박물관에서 과거의 역사 인물과 만나서 교감을 하는, 지금은 저급하게 어떤 단순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정도인데요. 이게 고도로 발달하면 진짜 과거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셔서 김구 선생님 그때 고천은 어땠어요? 그때 윤봉기를 보냈을 때 심정은 어땠어요? 라고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요. 진짜 그 시대의 상해 임시정부, 1930년대 상해 도심의 임시정부 2층에 있는 김구주석님의 사무실에 가서 단순히 그 AI뿐만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곧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 플러스 환경, 그게 하나로 크게 묶는다면 역사 메타버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은 단순히 박물관 차원뿐만 아니라 그게 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적인 측면, 게임적인 측면 혹은 앞으로 더 우리가 모를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결합한다면 이것은 디지털 휴먼 인더스트리, 역사 인물, 디지털 휴먼 산업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로 갈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과거의 인물은 현대에 소환이 돼서 이게 단순히 박물관 볼거리를 뛰어넘는 어떤 문화 산업의 하나의 코어로,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디지털 휴먼 인더스트리, 디지털 휴먼 산업으로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네, 50분간의 역사 인물 디지털 휴먼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